안녕하세요, 여러분. 윌빅스에서 상표법 전임 강사를 맡고 있는 이슬기 변리사입니다. 네, 오늘 강의는 59회 변리사 2차 상표법 시험 기출문제 해설 강의인데요. 지금 이 시점이 시험이 끝난 후로 이제 한 달여 기간이 지난 시점이죠. 네, 그 기간 동안 좀 어떻게 보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시험 결과 발표까지는 꽤 시간이 남았잖아요. 우리 시험 준비하는 동안에 너무나 열심히 공부하면서 달려왔으니 좀 지친 그 몸과 마음을 휴식을 취하시는 기간을 좀 보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내가 풀었던 이 시험에 대해서 좀 피드백을 받고 싶으신 분들, 그래서 내가 풀었던 이 답안이 좀 잘 작성을 했었는지, 또 내가 놓친 부분이 없었는지에 대한 좀 불안감도 있으시겠죠. 네, 그런 마음 때문에 좀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뭐 올해 이제 홀수차로 2차 시험을 보아서 다음에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점을 좀 보완해야 될지, 또는 내가 이제 GS 수업을 들으면서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둬야 되고, 내가 다음에 이 상표법을 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지를 좀 체크하시기 위해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의 경우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이 부분을 놓쳤네, 이 부분을 못 썼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예시 답안으로서 이렇게 답안을 쓸 수도 있겠구나, 이런 논리 구조로 답안을 작성할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후자이신 분들은 시험 문제가 이런 경향으로 출제될 수도 있으니 내가 이런 부분까지도 좀 보완을 해서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강의를 좀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아무래도 우리 시험이 끝난 지 꽤 시간이 지났다 보니 2차 시험 문제가 기억이 좀 잘 안 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잠깐 체크를 해주시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결국엔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크게 이제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반적인 구성을 어떻게 작성했냐면요. 일단은 우리 이 문제 자체에서 이 문제를 풀이할 때 내가 어떤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었는지, 네, 문제풀이의 포인트 또는 고득점 답안의 이 포인트를 먼저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포인트들을 살린 예시 답안을 확인하고 나서, 네, 이때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GS 대비로서, 그러니까 2차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듣는 이 GS 수업 등에서 어떤 부분을 이제 챙겨가야 될지,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강의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작을 해보면요. 문제 1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 문제 1번은 여러분들 다들 기억 이제 하시겠지만, 네, 중요 판례에 기반해서 사실관계들이 좀 나와 있었는데 사실관계 변형이 있었습니다. 즉, 판례 사실관계를 그대로 활용한 문제들도 많이 출제가 되지만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이 판례 사실관계에 그대로 변형 없이 출제된 문제보다는, 네, 중요 판례를 메인으로 두고 몇 가지 사실관계를 변경해서 논점이 추가되는 식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문제 1번 같은 경우도 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중요 판례에 기반한 사실관계에 더해서 다양한 사실관계가 부과가 되었는데요. 이때 이 중요 판례의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좀 꼼꼼히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이 주어진 사실관계들을 보고 어떤 판례가 출제되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문제를 풀고 논점을 추출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이 사실관계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었고요. 이때 단순히 사실관계만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 사실관계에 기반해서 어떤 법리가 이어졌는지 법리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네, 또한 특히나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제가 앞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단원점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에 따라서 우리 배점 조절이 좀 어려웠거든요. 네, 문제 1번 같은 경우도 설문의 배점에 따라서 기재 내용을 좀 적절하게 분배를 하고 논점을 추출을 하되 이 분배를 적절히 하면서 답안을 작성하실 필요가 있었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단원점이라고 말씀드렸죠. 메인 논점뿐만 아니라 부수 논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셨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당연히 이 두 가지에 따라서 배점 내에서 답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강약 조절이 좀 필요했겠죠. 저는 이 문제 1번부터 4번까지 중에 이 문제 자체의 난이도로서는 문제 1번이 제일 높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난이도 상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네, 왜 어렵냐?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출제된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좀 생소한,
생소한 내용이 출제가 되기도 했고 플러스로 이 단원점 문제로서 도대체 이 내용을 내가 어느 설문에 작성을 해야 되는지도 조금 어려웠던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 1번에서는 이런 부분에 좀 포인트를 두고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하셨어야 됐고 이런 부분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보면요. 네, 문제를 보면 일단은 이 문제에서 지금 설문부터 먼저 볼게요. 첫 번째, 갑이 자신의 상표권에 기인해서 병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금지를 주장을 하는 경우에 갑의 주장에 대해서 병이 여기서 포인트 특허 심판원에 청구할 수 있는 심판의 유형 및 그 결과를 포함하여 상표법상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논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간단하게 써보면 뭐죠? 결국엔 상표권자가 이제 제3자에게 침해 금지 주장을 하는 경우 이 주장을 받은 자의 조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문제에서 포인트로 한 번 더 찝어뒀죠. 뭐라고? 심판. 네. 이 특허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심판의 유형 및 그 결과를 포함해서라고 썼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은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갑이 자신의 상표권을 무단 사용하고 있는 정을 상대로 상표권의 침해 금지 청구를 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랬을 때 이 소송에서 대응할 수 있는 조치들을 물어봤어요. 얘도 마찬가지죠. 제3자, 이 침해와 관련된 주장을 받은 제3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물어봤다라는 거죠. 그럼 아무래도 물론 이 두 가지에서 차이점이 있겠지만 배점에 따라서도 기재할 내용이 좀 차이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일단은 보통의 설문의 구조가 상표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그 대응을 받은 제3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둘 다 이 침해 주장을 받은 제3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물어봤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 배점에 따라서 조절을 잘 할 수 있는 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분배의 포인트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갑은 2022년 4월 15일 BMKG에 대해서 무합 독점 통상 사용권 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나오죠. 네, 여기서 이제 생소한 우리 상표법에서는 아무래도 주로 논점이 되지 않는 독점적 통상 사용권 사용 계약이 나왔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서도 조금 내가 상표법에서는 자주 다뤄지지 않았던 생소한 논점이 나왔구나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이를 해주셨어야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문제 사실관계 본문을 한번 보면요. 갑이 15년 4월 10일부터 상호로 여성의료업을 영위했는데요. 이때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 BMKG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18년 4월 10일에 자신의 공장에 있는 모든 여성 의류들을 을에게 양도했대요.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그리고 이 계약에서 갑은 자신의 영업을 을이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주요 직원들과 거래처를 을에게 의전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BMKG라는 표장에 대한 권한을 을에게 귀속했다라는 거 나오고 있죠. 그래서 갑과 을이 이러한 계약 관계를 맺었구나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서 사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여러분이 뭐가 떠올랐어야 되냐면요. 일단은 여기까지 딱 읽었을 때 여러분 떠올랐던 거 최신 판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을에게 이 남아있는, 그러니까 갑이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의류들을 을에게 양도했고요. 주요 직원들과 거래처를 을에게 이전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상표에 대한, 표장에 대한 권한을 을에게 귀속했다는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거 청문각 판례 사실관계네 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부 방법론 강의 같은 것을 할 때도 그렇고 좀 많이 질문 받는 내용이 뭐냐면 그러면 문제를 읽으면서 어떤 판례를 출제한 것인지를 바로바로 이 사실관계를 보면서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이 문제에서 나와 있는, 본문에서 나와 있는 사실관계들을 읽으면서 어떤 판례를 출제한 것인지를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제가 바로 그랬던 거죠. 물론 청문각 사실관계에 다른 부가적인 사실관계들이 더해져 있었지만 여기까지 이 보라색 내용들을 읽었을 때 여러분들은 이거 청문각 판례 문제 출제했네를 일단 머릿속에 이렇게 잡아두고 문제 풀이를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요 계약으로 내용을 하였다. 그리고 나서요, 갑은 의료 공장을 폐쇄했고요, 폐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을은 18년 9월 10일에 이 모든 권리를 병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병에게 모두 다 양도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후에 병은 BMKG를 여기서부터 좀 사실관계가 추가가 됐죠. 네, 그래서 좀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드리면 병은 BMKG를 유명 패션 잡지와 인터넷 신문에 광고하면서 뭐라고 나오죠?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누구로 인해서? 병으로 인해서. 네, 그리고 나서 유명 스포츠 선수들과서 결국에는 이 내용들이 다 뭐죠? 병이 사용한 BMKG가 특출인 또는 주지 저명해졌다라는 사실관계가 나온 거죠. 그래서 2020년 말이라는 시간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2020년 말보다 더 지난 시점인 2021년 5월에 갑이 의류를 지정 상품으로 해서 BMKG라는 상표를 출원했고 등록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등록 여부 결정 시 출원 시점 체크를 해주시고 등록 후에 지정 상품에 대한 등록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자기가 등록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도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죠. 이 부분에서 우리 지금 아까 전에 설문을 읽었을 때 병을 상대로 치매 금지를 주장했을 때 이 병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심판의 유형들이 나왔었잖아요. 네, 이때 심판의 조치로서 취해질 때 취소 심판도 고려를 할 수 있는데 등록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체크가 되셨어야죠. 여러분들이 논점을 배제할 수가 있었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좀 문제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BMKG를 인터넷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다. 네, 여성 의뢰 부착해서 판매하고 있다 해서 얘도 그냥 상표를 잘 사용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설문을 읽으면서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본문을 읽으면서 논점들을 체크해 봤으니 우리 설문 1번부터 한번 풀이를 해볼 건데요. 네, 그래서 갑이 자신의 상표권에 기인해서 병을 상대로 치매 금지를 주장하는 경우 이 병이 특허 심판인에 청구할 수 있는 심판의 유형 그리고 그 결과를 포함하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심판과 그 결과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상표법상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찾아놔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그러면 우리 메인이 되는 건 이 심판일 거예요. 심판일 건데 우리 상표법에서 이 치매 주장을 받은 제3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중에 심판은 뭐가 있겠죠? 네, 상표권에 대한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취소 심판을 청구해 볼 수 있고요. 네, 또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당연히 답안에는 무효 심판 그리고 여기 지금 글씨체가 좀 달라져서 취소 심판,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기재를 해주셨어야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뿐만이 아니죠. 상표법상 취할 수 있는 조치인데 이 치매 금지 주장을 받은 경우 상표법상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논하라고 했으니 우리 일반적인 치매 금지 주장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다른 이 항변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다면 항변들까지도 같이 기재를 해주셨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각각 논점으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우리 무효 심판에 기한 조치라고 한다면 이 앞단에서 체크를 하시면서 무효 사유들을 뽑아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대표적으로 딱 메인으로 뽑혀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 청문각 사실관계가 그대로 주어졌으니 34조 1항 20호 논점은 무조건 메인으로 가지고 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부가적으로 사실관계들이 나와 있었죠. 이 사실관계들을 보면서 지금 이 갑의 상표 출원 전에 그리고 등록 여부 결정 시 전에 이미 병이 BMKG라는 상표를 사용해서 특출인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주지 상표로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사실관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34조 1항 9호, 11호 내지 13호도 포섭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였겠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 상호로 사용했다라는 얘기도 나와서 이제 상호로서 좀 포섭을 하면서 6호도 기재할 여지가 있겠고요. 네, 34조 1항 6호도 기재할 여지가 있겠고, 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저명한 상호로 좀 포섭을 해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주실 수 있는 건 부가적으로 이러한 저명한 상표가 나오고 또한 이런 계약관계가 있었을 때 단순히 계약관계 위반이거나 단순히 상표를 모방해서 출원했다고 하더라도 34조 1항 4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를 더 해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무효심판에 대한 조치로서는 선결적으로 이 병이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에 대한 적법성 검토해 주시고, 그러면 뭐 여기서는 이해관계인이라는 점을 포섭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이 있죠. 침해 주장을 받은 자다 또는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자다라는 부분들을 언급해 주시면서 동종업계자다까지 언급해 주시면서 무효심판의 적법성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4호를 주장할 수 있으나 해당하지 않고 6호도 이제 해당할 여지가 있다 해서 저명한 상호로서 좀 포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메인은 여기고 메인은 이 두 가지 논점이 되겠죠. 그래서 34조이랑 9호, 11호 내지 13호 언급해 주시면서 해당할 수 있겠다. 그리고 34조이랑 20호 언급해 주시면서 상표 등록 받을 수 있는 권리자의 판단. 그래서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 두 당사자 간에 누가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자인가에 대해서 우리 청분과 판례를 기재를 해 주시면서 이 당사자의 권리자는 병이다라는 부분을 언급해 주시면서 결국엔 갑의 등록 상표에는 34조이랑 20호의 무효 사유가 있다라는 부분까지 언급하시면서 인용 심결 내려질 것이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결국엔 이 무효 심판을 우리가 검토하는 이유가 뭐죠? 네, 병이 이제 이 침해금지 주장을 받고 나서 갑에 대해서 이제 취할 수 있는 조치잖아요. 상표파산 취할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에 갑의 상표를 무효시킴으로써 이제 자유 사용을 할 수 있죠. 네, 이 부분이 문제 소재에서 언급이 되면서 이제 무효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쭉 기재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배점이 16점이잖아요. 근데 무효 심판, 취소 심판,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이 더해서 일반 침해에 대한 항변까지 더해졌어야 돼요. 그럼 당연히 논점이 굉장히 많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 논점들은 간단히 기재를 해주시고 해당되는 논점을 위주로 좀 자세히 기재를 해주시되 문제를 읽었을 때 메인이 되는 판례였던 이 청분과 판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두께를 두껍게 가지고 가면서 답안 작성을 하셨으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취소 심판에 기한 조치로서 체크를 해보면요. 지금 우리 취소 심판을 검토할 때 등록 상표를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누가? 상표권자인 갑이. 그렇기 때문에 119조 1항 1호나 3호는 적용될 여지가 없죠. 2호도 마찬가지죠. 사용권자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2호도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소 심판에서는 나머지 논점들이 다 배제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거기에 더해서 이 상표권상 이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심판의 유형이랑 결과를 포함해서 라고 하면서 심판을 좀 강조를 했으니 제 생각으로는 제가 예시담을 작성한 취지에서는 무효, 취소, 권범시 이렇게 세 가지가 딱 틀로 잡혀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취소 심판으로서 취소 사유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를 고민을 해보면 네, 지금 이 병이 사용을 통해서 이 굉장히 투자나 성과 등의 노력을 통해서 알려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하시면서 우리 119조 1항 6호를 포섭을 해 주실 수도 있겠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린 결말이죠. 얘는 해당이 될 수도 있고 뭐 안 될 수도 있으나 여러분들 답안에 이제 이 무효, 취소, 권범심을 드러내는 취지상에서 좀 기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열린 결말로서 네, 기재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또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죠. 그런데 이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거는 지금 이 병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로서 좀 고려를 해보면 우리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는 지금 검토를 해보면 네, 상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병은 지금 너무 상표적으로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상표의 동일 유사 그리고 지정 상품의 동일 유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또 효력 제한 사유도 딱히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병이 할 수 있는 조치로서 소극 권범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아무래도 논점상 뽑아봤을 때 지금 이 병이 선사용권자라는 거죠. 네. 네. 99조 1항에 따른 선사용권자라는 점이 체크가 되죠. 네, 왜냐하면 갑이 지금 상표 출원하기 전부터 출원하기 전부터 이미 병이 사용을 하고 있었고 인식도도 획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병은 99조 1항에 따른 선사용권자거든요. 네. 따라서 이 병이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선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 대한 조치를 적어주실 때 이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대인적 사유를 주장한 경우 판례를 기재해 주시면 되겠죠. 네,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의 경우에는 우리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이 등록 상표의 보호범위 내에 속하는 사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으로서 어떻죠? 네, 제3자에게까지도 일사부재리 효과가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두 당사자 사이에서만 있는 이런 대인적 사유에 대해서는 심리 판단하지 않는 것이 네, 우리 판례의 태도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재해 주시면서 비록 네, 여기서 이제 선사용권을 잘 포섭해 주시는 거죠. 병이 선사용권 자라는 점을 언급해 주시면서 비록 병이 선사용권 자는 맞지만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는 맞지만 판례에 따르면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이 선사용권의 주정은 심리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살펴주시면 이제 무효 심판의 종류 그리고 무효 심판, 취소 심판, 소극 권범심 해서 이 심판의 내용들 그리고 이에 따른 결과가 모두 다 기재가 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것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침해 주장에 대한 상표법상 조치였기 때문에 추가로 또 어떤 걸 기재해 주셔야 되죠? 이 침해 금지 주장에 대한 항변을 기재해 주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침해 금지 항변에 대해서 기재를 해 주실 때 도와주셔야 될 것은 일단은 아까 우리 선결적으로 언급해드렸던 선사용권 항변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나는 선사용권을 가진 정당한 권리자이다라는 주장 그리고 무효 사유가 명백하네요. 우리 무효 심판에 기한 조치에서 무효 사유들 다 검토가 됐죠. 그래서 무효 사유가 명백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권리남용 항변을 할 수 있을 건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까 문제 1번에서 제가 설명할 때 설문 배점에 따라 기재 내용을 적절하게 분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보면 우리 얘가 16점이었고요. 얘가 6점이었거든요. 네, 여러분들 보통 이제 문제 보면서 목차를 잡고 나셨다면 체크를 하셨을 거예요. 이 설문 2번에서 기재돼야 되는 이 지금 정의할 수 있는 대응 조치에서 검토가 될 때 무효 사유가 명백함에 따른 권리남용 항변이 주 쟁점이 되겠구나라는 거를 체크를 미리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설문 1번에서 이미 논점이 가득 차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비교적 설문 2번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간단히 기재를 하되 무효 사유가 쭉 나열이 됐으니 여기서는 좀 간단히 기재를 하되 그래도 언급은 해주시면서 넘어가는 되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논점이 많았어요. 논점이 많았고 불량에 따른 답안을 작성하는 게 좀 어려웠던 문제였지만 논점 추출 자체가 어렵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 설문 1번 같은 경우는 이 논점을 추출하고 나서 그 논점을 논리적으로 잘 보여줄 수 있게 무효, 취소, 소극 권범 그리고 침해 금지 주장에 대한 대응까지 이렇게 왁구를 잡는 것이 조금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설문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설문 2번에서는 지금 갑이 무단 사용하고 있는 정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금지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대요. 이때 이 소송에서 정의 대응 조치, 이 소송의 결과라고 썼거든요. 그럼 결국엔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이 침해 금지 주장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이 제3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기재하되 이 소송에서 할 수 있는 대응 조치를 기재를 해주셨어야 됐어요. 네. 그래서 같이 봐주시면 일단은 우리 문제 1번에서 봤지만 정은 그냥 또 마찬가지죠. 등록 상표와 우리 동일한 상표를 동일한 상품에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여러분들 여기서 침해 이제 요건 중에 유상 우리 저기로 넘어가서 작성할게요. 네, 그래서 유상보정 재남 중에 일단은 이름 유효한 상표권을 가진 자죠. 네, 그리고 상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보호범위 내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정당 권한도 없어요. 그리고 딱히 보여지는 효력 제한 사유도 없거든요. 따라서 우리 권리 남용을 위주로 답안이 작성이 되겠구나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 소재에서 이제 침해 요건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하죠? 권리 남용 항변을 해야 함을 언급을 해주어야 한다라고 체크를 해드렸고요. 그러면 갑이 청구한 이 소송 내에서 정의 취할 수 있는 조치 검토해 주시면 지금 우리 설문 1번에서 열심히 검토한 게 뭐예요? 무효 사유가 명백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설문 2번에서 지금 이 무효 사유들을 언급하면서
결국엔 권리남용 항변을 해주어야 하는데, 네, 그래서 무효사유 완벽한 상표권에 기한 권리 행사로서 권리 남용이다라는 주장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설문 2번의 경우에는 6점의 분량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거든요. 그리고 이 논점이 메인이고요. 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조금 더 풍부하게 판례를 기재를 해주셨어야 되겠다. 그래서 설문 1번과 설문 2번에서 어느 정도 중복된 내용이 기재가 되지만 여기서는 이제 언급을 하는 느낌으로 기재를 해주시되 여기서는 메인으로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행위의 공정력부터 시작해서 이 판례 내용을 자세하게 작성을 해주셨으면 되는 문제였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무효 사유가 명백한 상표권에 기한 권리 행사는 권리 남용이다라는 내용을 언급해 주었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에서 무효 사유들도 간단히 언급이 되어야 되겠죠. 네, 대신에 설문 1번에서 이미 무효 사유가 자세히 언급이 되었으니 설문 2번에서 조금 더 자세히 그냥 무효 사유만 그러니까 자세히 작성하기보다는 무효 사유만 언급하는 식으로 답안을 기재하셨으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나서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겠죠. 왜냐, 이 소송 안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아니지만 이 소송에 따라서 이 정의 무효 심판을 청구함으로써 무효 심결이 확정이 되고 나면 어떻게 할 수 있죠? 자유로운 사용을 할 수 있는 자이죠. 네, 소급 소멸이 되기 때문에 이 정의 자유롭게 상표를 사용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무효 사유들을 아주 간단히 설문 1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간단히 언급을 해주고 무효 심결 확정의 효과를 기재를 해주시는 게 좀 포인트였겠죠. 네, 그래서 왜냐면 지금 얘는 정의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뭔가 심판 청구의 결과를 논하시오라고 한 게 아니라 이 소송에 대한 조치로서 정의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물어봤기 때문에 무효 심결의 확정의 효과가 드러나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무효 심판 청구에 따라서 같이 와야 되는 게 바로 소송 절차의 중지 신청이죠. 그래서 이 소송이 계속 중에 있을 때 이 심판 청구가 된 경우에 이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결론이 바뀌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51조 2항의 이 소송 절차의 중지 신청을 당사자가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정의 이 151조 2항의 이 소송 절차의 중지 신청을 하고 네, 무효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라는 점을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설문의 해결에서 좀 정리를 해서 제가 기재를 해보았는데요. 그래서 결국에 소송에서 정은 명백한 무효 사유에 대한 권리남용 항변이 주장이 가능하고 무효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151조 2항에서 이제 소송 절차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권리남용 항변도 받아들여질 것이고 만약에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면 소급해서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기각 판결이 예상된다. 여기까지 기재를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답안을 좀 자세히 봐드리기보단 포인트를 봐드리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설문 2번 같은 경우에 포인트는 이 소급 소멸의 효과를 기재해 주신다는 거, 그리고 이 권리 남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네, 메인에서 자세히 기재를 해주신다라는 거 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설문 3번이 조금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 우리 독점적 통상 사용권 사용 계약 보통 상표에서는 자주 다뤄지지는 않는 논점입니다. 대신에 조금 희망적인 건 네, 결국에는 이 답안은 그냥 특허에서 네, 특허 관련 판례들 그리고 특허에서 다뤄진 논의들을 그대로 작성하셨어도 무관한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상표에서 독점적 통상 사용권 계약이 나온다고라고 생각하면서 좀 당황을 하실 수도 있었겠으나 특허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활용해서 답안을 기재하시면 되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갑이 2022년 4월 15일에 자신의 등록 상표에 대해서 이제 네, 여기서 잠깐 체크를 해보면 독점적 통상 사용권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갑의 등록 상표가 무효 심결이 확정되었다. 결국엔 무효 확정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소급 소멸이 되죠. 그래서 소멸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법률 관계들이 지금 체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갑과 무와의 법률 관계 그리고 무와 정의 법률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했고요. 우리 아까 봤던 정 같은 경우는 누구였죠? 정은 온라인에서 상표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3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답안을 기재를 한번 해볼게요. 답안 목차의 큰 틀은 아주 쉬워요. 문제에서 물어본 대로 설문 3번에 대해서는
문제에서 물어본 대로 순서를 짜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갑과 무의 법률 관계, 무와 정의 법률 관계를 목차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소재에서는 독점적 통상 사용권자에 대해서 의의를 언급해 주면서 답안을 기재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는 문제 소재에서는 그냥 적고 우리 이 예를 다른 목차로 뽑을 수도 있겠죠. 네, 그 부분은 좀 열어두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독점적 통상 사용권자라 함은 결국에는 통상 사용권자이긴 하지만 네, 독점적으로 사용하겠다. 마치 전용 사용권과 유사하게 자신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겠다라고 계약을 체결한 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표권자에게는 어떤 의무가 생겨요? 상표권자는 이 독점적 통상 사용권자 외에 제3자가 상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고요. 이 독점적 통상 사용권자는 자기가 독점적으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갑과 무의 법률 관계를 체크해 주시면 상표권이 지금 소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뭘 물어본 거냐? 상표권자와 독점적 통상 사용권자 사이에서 이 상표권의 소멸이 발생한 경우에 어떤 법률 관계가 형성이 되느냐라는 거죠. 우리 그 부분들 특허에서 특히나 좀 딱 논점으로 뽑아서 정리를 해두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기재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용권자는 자기가 그 시점 이후에 사용료의 지급에 대해서는 거절을 할 수가 있죠. 이미 소멸이 됐는데. 네. 하지만 이미 지급한 사용료를 반환을 해줘야 되느냐? 누가? 상표권자가 이미 지급한 사용료를 반환해줘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직 지급하지 않았던 이 소멸 시점 이전이지만 네. 아직 지급하지 않은 사용료가 있다면 상표권자 청구할 수도 있죠. 네. 이 부분들 좀 체크를 해주시면서 특허 판례 내용을 기재해 준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대신에 제가 여기서 생각한 포인트는 이 판례만 쭈르륵 나열하면 아 얘는 그냥 이 논점이 나왔을 때 이렇게 기재해야지라고 암기된 내용을 바른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표권 소멸에 따른 상표권 소멸에 따른 통상사용권의 소멸 내용을 언급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상표권이 소멸되면 통상사용권도 자연스럽게 소멸이 된다라는 거 기재를 같이 해주시면서 논리를 쭉 이어나가셨으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무와 정의 법률 관계 체크해 주시면 지금 얘는 독점적 통상 사용권자가 이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지금 언급한 거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요. 이미 얘가 소멸이 됐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무효심결 확정에서 소멸이 되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 일단은 독점적 통상 사용권자는 원래 침해금지 청구를 할 수 없죠.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독점적 통상 사용권자가 자기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권리를 피보존 권리로서 이 상표권자의 이 침해금지 청구를 대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이미 소멸이 됐기 때문에 얘도 불가능하겠네요. 네, 그리고 독점적 통상 사용권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얘는 이제 채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 특허에서의 논의 내용이고 판례 내용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 기재를 해주시면서 설문 3의 해결을 기재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설문 1번과 설문 2번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자주 언급이 되던 논점들 그리고 상표에서 워낙에 중요하게 자주 다뤄졌던 논점들이 많이 기재가 되어야 했었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대신에 설문 1번과 설문 2번에서 답안 분배를 잘 해주셨으면 되겠고요. 설문 3번 같은 경우는 상표에서는 자주 물어보지 않았던 논점이지만 우리 이미 특허에서 논점이 되고 특허 판례들이 존재하는 것으로서 이 부분을 잘 차용해서 답안을 기재를 해주셨으면 되는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1번이 아무래도 난이도가 좀 있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문제 1번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또 앞으로 이제 향후 GS 수업을 듣게 된다면 이때는 이 기출 문제를 보았을 때 내가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드리면 적중 사례라는 표현을 좀 썼는데요. 이 적중 사례는 이제 제 GS에서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는 걸 보여드리면서 이 GS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이 기출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함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적중 사례에서 이제 쟁점 GS 4회 문제 1번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문제 사실관계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사실관계는 결국에는 청문갑
판례의 사실관계에 기반해서 문제를 출제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봐주시면 자기가 재고 도서, 우리 재고 의류랑 마찬가지죠. 가지고 있던 의상, 의류들, 그리고 옷들을 다, 그리고 출판권을 을에게 양도했다. 라는 거 같은 내용이다. 그리고 주요 직원의 일부 그리고 거래처를 을에게 이전했다. 제가 여기까지 봤을 때 바로 이거 청문관 판례구나 떠올랐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 사실관계가 매우 똑같잖아요. 네, 그리고 이 YG에 대한 사용 권한도 을에게 귀속했다라고 나오고 있죠. 따라서 GS 문제를 풀이하실 때 그리고 2차 대비를 위한 강의를 이제 들으실 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 주요 판례의 경우 사실관계 기반에서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사실관계들을 보여준다면 이 사실관계들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셨다가 어떤 판례의 내용이고 이 사실관계에 기반한 이 법률적인 쟁점까지도 같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나서 또 최종 정리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침해 주장을 받은 자의 조치, 그래서 사용자의 조치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두고 우리 암기를 해두고 있죠. 네, 따라서 지금 우리 문제 같은 경우 설문 1번에서 이 침해 주장을 받은 자의 조치로서 메인을 심판으로 두고 너네가 문제풀이를 해라 라고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틀을 따놓고 사용자의 조치 또는 침해 주장을 받은 자의 조치, 상표권자의 조치 등을 나눠서 여러분들 목차화를 해두고 목차에서 암기를 해두고 답안, 만약에 문제 출제가 된다면 답안을 잘 작성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문제 사실관계나 이 답안 목차도 마찬가지지만 문제를 물어보는 스타일, 문제를 물어볼 수 있는 유형도 공부를 해두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갑과 무의 법률관계, 무와 정의 법률관계 식으로 법률관계를 묻는 문제들이 나왔어요. 당연히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GS 문제에서 출제가 됐을 때 이런 식으로 따라 상표권이 이전함에 따라 또는 상표권이 소멸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상표법상 법률 관계들을 문제에서 묻기도 하거든요. 네, 지금 여기 좀 잘려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법률 관계를 묻는 식으로 문제 유형이 출제될 수도 있구나 하면서 내용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문제가 출제되는 스타일, 문제 유형까지도 여러분들이 미리 좀 대비를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제일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되는 문제 1번을 좀 살펴봤고요. 우리 문제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그래서 문제 2번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2번에서 좀 중요하게 다뤄졌던 문제풀이의 포인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자,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이 배점에 비해서 논점이 하나만 나왔던 설문 1번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당연히 이 배점을 고려해서 풍부한 사안포섭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논점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풍부한 사안포섭이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설문 2번 같은 경우는 메인 판례가 되는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 아까 설문 1번에서도 유사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설문 2번 문제 1번에서도 좀 비슷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문제 2번 같은 경우 설문 2번에서 메인 판례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물어본 내용이 이 메인 판례에 대한 결론만을 묻는 게 아니라 취할 수 있는 상표법상 조치라는 식으로 좀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문제였거든요. 그 경우에는 당연히 메인 판례뿐만 아니라 설문에서 요구한 내용을 고려해서 답안을 작성할 필요가 있겠죠. 즉, 우리 문제 이미 보고 오셨으니까 즉 문제 2번에서는 데이터 팩토리 판례에만 너무 꽂혀서 그 내용만 작성할 게 아니라 상표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문제였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이제 당연히 이 메인 판례 내용과 나머지 논점들이 있다 보니 강약 조절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중요 논점의 경우 좀 더 두껍게 적고 나머지 논점에 대해서 좀 가볍게 적는 이 강력 조절이 좀 필요했고요. 난이도 자체는 저는 좀 중하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좀 체크를 해보면 자. 문제 2번에서 이제 포인트 위주로 체크를 해보면 답은 1960년 초부터 주방용 기구에 대해서 표장을 사용을 했고요. 여기서 포인트로 기억해 주셔야 될 거 결국은 뭐다? 얘가 지금 1960년대 초부터 주방용 기구에 대해서 상표를 사용해서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졌고요. 특정인의 출처 표시로서 알려졌고요. 15년에는 국내에 진출했대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2018년 초부터는 인식이 되었다라고 나오네요. 그럼 시점을 나눠서
시점을 나눠서 이제 1960년부터 사용을 함에 따라서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알려졌고 2018년 초부터는 국내 수요자들에게도 알려졌다라는 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의리 지정 서비스업을 요리업과 조리업으로 하여서 마오미킹을 지금 출원을 했어요. 2019년 3월 7일에. 그럼 사실 이미 국내에서도 알려진 이후긴 하죠. 네, 출원을 하였고 19년 12월 16일에 등록을 받았다. 이때 여기서 포인트, 지금 34조 1항 13호만 묻고 있죠. 네, 그래서 무효심판 청구했을 때 이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논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설문 1번에서 8점의 분량에 따라서 34조 1항 13호에 기반한 이 무효심판 청구에서의 결과를 논해 주셔야 되겠고요. 8점 분량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때 당연히 논점이 하나밖에 없으니 사안포섭이 좀 풍부하게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설문 1번의 예시 답안을 한번 봐주시면 일단은 문제 소재 언급을 해주시고, 네, 그리고 무효심판의 적법성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심판 문제에서 심판의 결과를 논하시오라고 했으니 이 심판 자체의 적법성 논해주고, 그리고 본안 판단 해주는 구조로서 답안을 작성해 주셨으면 되겠고요. 그래서 본안 판단으로 들어가면 34조 1항 13호만을 물어봤으니 우리 34조 1항 13호의 요건들을 꺼내주면서 답안을 기재해 주셨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선결적으로 의미 취지를 적어주시고 특출인으로 인식이 되었는지, 그리고 마오미킹과 마오미와의 상표 유사 여부, 그리고 부정한 목적,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답안에서 뽑아주셨으면 되겠죠. 네, 이때 아무래도 우리 34조랑 13호에서는 메인이 되는 게 보통 이 부정한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문제 자체에서 이미 외국의 수요자들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18년 초부터 국내 수요자들 사이에서도 인식되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문제 자체에서 얘는 이미 특출인으로 인식이 되었어 라고 나왔기 때문에 얘는 이제 아무래도 좀 분배가, 점수 분배가 좀 더 작게 되어 있을 것이고요. 따라서 조금 더 비교적 간단히 기재를 해주시고, 그리고 부정한 목적에서 좀 메인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당연히 이 사안포섭을 해주실 때, 이 부정한 목적의 판단 요건으로서 우리 검토되는 판례의 내용들을 다 대응시키면서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더욱더 좋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풍부한 사안포섭이 되었어야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34조나 13호에 해당하고 소구소멸될 것이다 라고 기재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주방용 기구 그리고 요리업, 조리업과의 관계에서 34조이랑 13호가 검토가 되는 거거든요. 즉 상품의 범위가 동일 유사 상품의 범위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을에게는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34조이랑 13호에 해당한다라는 이 논리 구조를 가지고 가셔야 돼서 여기가 중요 메인 논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설문 2번으로 넘어가 보면요. 네,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났고 설문 2번에서 이 갑이 주방용 기구로 지금 자신의 표장을 2021년 2월 9일에 출원해서 받았습니다. 출원 체크해 주시고요. 네, 등록 받았고, 그리고 2022년 1월 25일 병과 이 등록 상표에 대해서 전용 사용권을 설정했다. 그래서 병이 지금 이 상표에 대한 전용 사용권자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한편 정은 음식 및 조리 분야에 대해서 벤처 창업자로서 주방용 기구를 지정 상품으로 해서 지금 동일한 표장이었죠. 그래서 동일한 표장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 출원해서 등록받았어요. 뭐보다? 이 갑의 출원 시점보다 늦은 시점에 출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등록을 받았어요. 더 늦은 시점에 등록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등록된 이후는 아니지만 얘가 출원한 이후에 얘가 등록이 되었고 갑의 상표가 등록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자신의 등록 상표가 부착된 지정 상품을 제조하여서 라고 나오고 있죠. 즉 지금 여기서도 여러분들 제가 이걸 읽어드린 이유가 뭐냐면 정이 자신의 등록 상표가 부착된 지정 상품을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즉 자신의 상표의 동일 범위에서 동일 상품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즉 자기의 이 등록 상표 어떻게 보면은 적정적 사용권 범위 내인 89조 범위 내에서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언급이 되고 있구나 체크해 주셔야 되겠고요. 네, 따라서 데이터 팩토리 판례라고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때 병이 정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논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즉
전용 사용권자가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정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인데 이 정이 누구다? 등록 상표. 네, 상표를 등록받은 등록 상표권자다라는 점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면서 이거 데이터 팩토리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얘를 메인으로 당연히 잘 작성을 하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깊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대신에 병이 정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 상표법상 조치를 논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만 기재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침해에 대한 조치, 그리고 무효심판 청구까지도 같이, 네, 마지막 적극 권고까지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 뭐 설문 해결이 좀 잘리긴 했는데, 네. 그래서 봐주시면, 자, 일단은 선결적으로 이 문제 소재에서 뭘 밝혀줄 거냐면요. 얘는 지금 이 정은 병이 이제 정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인데 우리 상표권자 또는 전용 사용권자가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물을 때는 우리 크게 두 가지 체크하죠. 이 만약에 사용하는 자가 상표를 출원했거나 출원 상태이거나 또는 등록 상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 상표에 대한 조치. 네, 그리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 두 가지를 모두 기재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내가 기재하겠다라는 거 문제 소재에서 밝혀주시고 지금 상표권자가 아닌 전용 사용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전용 사용권자의 지위, 즉 우리 준 물권적 권리로서 자신의 전용 사용권 침해에 대해서 침해금지 청구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전용 사용권자의 지위를 선결적으로 언급을 해주시고 나서 이제 논리 흐름을 가지고 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메인이 되는 거죠. 상표권의 저촉관계에 있어서 후출원 등록 상표의 사용이 침해인지 여부. 왜? 일단은 이 문제에서 특히나 사용에 대한 조치에서는 뭐가 검토가 돼야 돼요? 이 정의 사용하고 있는 것이 상표권의 침해인가, 전용 사용권의 침해인가가 먼저 언급이 돼야 되죠. 따라서 전용 사용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검토가 될 때 선결적으로 이 정의 상표권자이기 때문에 상표권의 저촉관계가 언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일단 침해를 하고 있는가를 선결적으로 언급을 해주시고 따라서 종래 판례 태도, 그리고 최근 전환 판례 태도에서 데이터 팩토리 판례를 메인으로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침해가 맞다라는 거죠. 다른 원점들 다 배제가 됐어요. 상표의 동일유사, 상품의 동일유사도 다 배제가 되었으니 여러분들은 이 데이터 팩토리의 판례를 메인 논점으로 가져가면서 침해가 성립한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네, 이때 포인트가 뭐죠? 지금 종래에는 무효심결이 확정되고 나면 침해가 성립을 했었어요. 그렇죠? 왜냐? 무효심결이 확정돼서 소급소멸 되면 그때부터 이제 침해가 되는 거였는데 그러나 우리 최근 전압의 태도의 메인 포인트는 뭐죠? 무효심결 확정 여부에 상관없이 선원주의 원칙에 따라서 후출원 등록 상표권자는 자기가 등록 상표를 동일성 범위 내에서, 즉 자기의 독점 사용권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침해가 성립한다라는 게 메인 포인트죠. 그래서 무효심결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적극적 효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침해가 성립한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해주시면서 기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GS 강의를 할 때도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게 포인트로 됐던 게 바로 이거죠. 무효심결 확정 여부에 상관없이 침해가 성립한다라는 거 기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였고 또 자신의 등록 상표를 지정 상품에 대해서 사용했다. 즉 동일성 범위 내에서 사용했을 때 데이터 팩토리 판례가 논점이다라는 것도 언급을 해드렸었죠. 네, 그래서 침해가 성립을 하는 거 선결적으로 언급하고 이제 침해가 되니까 뭐죠? 침해에 대한 조치를 언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민사상 조치, 형사상 조치 체크해 주시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용에 대한 조치로서 이 침해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침해에 대한 조치에서 간단하게 쭉 언급을 해주는 부분이었고요. 다음에 뭐가 되는 거죠? 이미 출원해서 등록받은 이 상표권에 대한 조치를 취해줘야 되겠죠. 누가? 전용 사용권자가. 그래서 정의 등록 상표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 체크해 주시면서 지금 이 정의 상표에 대해서는 34조 1항 7호의 무효 사유가 존재하죠.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 또 지금 보면 이 갑의 상표가 굉장히 인식도를 획득을 한 상태이잖아요. 따라서 무효 사유가 더 있죠. 그래서 이 무효 사유들을 언급을 해 주시면서 이제 무효 심판 청구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거기에 더해서 적극적 권리범위 하기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서도 논점이 될 수 있는데 어떻죠? 적극적 권리범위 하기 심판을 청구할 수가 없죠. 왜냐?
확인 대상 표장이 뭐죠? 등록 상표죠. 그래서 등록 상표인 확인 대상 표장을 상대로 적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은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서 사안 포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그러면 여기서 좀 논점 배점에 따른 분배를 체크를 해드리면 지금 적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은 원래는 이제 취할 수 없는 조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굉장히 간단히 좀 언급해서 치고 넘어가는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고 이 두 가지 부분들이 메인이 되겠고요. 특히나 제일 메인은 얘가 되겠죠. 그래서 왜 좀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데이터 팩토리 판례에 너무 꽂혀서 전화 판례에서 매우 중요했던 것도 맞아요. 근데 이 지금 문제 목차에서의 3번과 4번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서 5번 이 출원 등록 상표에 대한 조치를 이제 누락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문제 풀이하실 때 물론 메인이 되는 논점은 체크를 해주시지만 문제에서 물어본 것에 따라서 답안이 나와야 된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체크를 해드리면 지금 우리가 유사하게 GS 수업을 들으면서 연습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좀 체크해 드리면요. 네. 지금 이 실전 GS의 3회에서의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34조 1항 13호의 뭔가 풍부한 사안 포섭을 연습해 볼 수 있는 문제였고요. 네, 그래서 이때 등록 상표들에 대한 이 갑이 취할 수 있는 조치 그래서 우리 상표법상 조치도 항상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거 좀 연습을 해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쟁점 GS 5회에서 문제 2번에서 출제됐던 이 내용은 이제 데이터 팩토리 판례에 기반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중요 판례, 메인 판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실관계를 그대로 GS 문제에서 출제가 되기도 하고 또는 변형해서 출제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 사실관계가 그대로 출제가 된 것은 사실관계를 먼저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답안 구조를 보면서 포인트를 체크해 주시고 변형된 문제로 출제가 되면 이 변형된 내용에 따라서 부과되는 논점들이 뭐가 있는지를 같이 공부를 해주시는 게 GS 공부하면서 또는 2차 대비를 하면서 좀 챙겨 나가셔야 될 부분이죠. 네, 그리고 실전 GS 3회에서의 문제 2번에서는 이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에 대한 내용도 좀 출제가 됐었다라는 부분을 체크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아까 전에는 이제 침해 주장을 받은 제3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였다면 제3자의 상표 사용 사실을 발견한 상표권자의 조치 또는 전용 사용권자의 조치도 당연히 우리 연습을 했었겠죠. 네,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된다? 권리에 대한 조치랑 사용에 대한 조치를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 항상. 네, 그때 아까 제가 실수하기 쉬웠던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 사용에 대한 조치만 언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였죠. 권리에 대한 조치, 그래서 무효심판 청구, 취소심판 청구까지도 같이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좀 문제 2번을 확인해 봤고요. 우리 문제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문제 3번은 좀 어려웠던, 제가 생각했을 때 어려웠던 이유가 이게 설문별로 출제 의도 파악을 하는 것이 좀 중요했던 문제였어요. 왜냐? 이 설문에 따라서 이 설문의 출제 의도에 따라서 여러분이 딱 기재될 내용을 결정하지 않으면 사실 설문 2번에서부터 좀 꼬이기 시작할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난이도가 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우리 조치에 대한 다각적 검토는 문제 1번과 문제 2번에서도 언급을 해드렸듯이 올해 시험에서는 조금 더 포인트가 됐던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답안을 기재할 때 문제 출제에서 활용된 뭔가 판례가 있다면 이 판례를 좀 활용해서 답안을 기재해주면 물론 판례와 사실관계가 완전히 달라졌고 결론이 달라진다면 당연히 이 판례를 그대로 가지고 차용한다라는 건 틀린 답안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문제에서 이용된 판례를 좀 가지고 생각하면서 답안의 논점으로서 넣어줄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출제 의도를 파악하신 다음에 출제 의도 파악에 기반한 논리적 답안 작성이 필요하겠다. 즉, 이 두 가지가 중요한 문제였고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사실 이게 됐다라고 하면은 얘는 난이도가 하루 떨어지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첫 번째, 우리 문제 3번에서 나오는 이 설문 본문 내용들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갑이 2010년 3월경 피부에 도포하면서 우리 딱
이 설문들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떠올리셨을 판례는 아무래도 보톡스 판례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갑이 2010년 3월경에 피부에 도포하면 피부 세포의 활성이 촉진되어 노화가 방지되는 네, 상품에서 상품이 나왔어요. 상품명이 A고요. 네, 그래서 X 상표를 부착해서 출원해서 등록도 받았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사용을 함에 따라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네, 그런데 문제 여기 포인트, 현재 일단 널리 알려졌어요. 널리 알려졌는데 현재 즉 2022년 7월경에는 무슨 상태다? 일반 수요자에게 지금 X 상표가 A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알려졌다. 즉 무슨 얘기죠? 얘는 보통 명칭화가 되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X 상표가 보통 명칭이 되었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주시는데 이게 언제다? 현재. 그럼 이 사이에 정확히 언제 보통 명칭이 되었는지는 문제에서 딱 주어진 건 아니에요. 네, 여기까지 체크해 주시고 이때 한편 갑의 동종업자이자 경쟁업자인 을이 2020년 즉 출원해서 등록받은 이후부터 X에다가 K가 결합된 상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 Y 상표라고 부르겠대요. 네, 그래서 얘를 A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출원해서 등록도 받았습니다. 2022년 6월 2일에 네, 등록받은 거 아니고 출원 공고가 되었다라고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거, 현재는 보통 명칭화가 되었구나. 그리고 을이 상표 출원해서 등록받았는데 X를 포함하는 상표를 출원해서 네, 등록받은 그 출원 공고가 되었구나라는 거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설문 1번. 상표의 보통 명칭화, 이것에 대한 의미와 판단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대표적인 단문 문제죠. 네, 이런 단문 문제는 당연히 문제에서 물어보는 대로 답안을 작성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통 명칭화의 의미와 보통 명칭화의 판단 기준을 10점의 분량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보통 명칭화의 판단 기준을 작성하실 때 우리 판례가 있는 지프 판례나 홍초불닭 판례를 기재하시되 좀 풍부하게 작성을 해주셨어야 되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 보통 명칭화의 판단 기준에서 보통 명칭의 판단 기준, 네, 그래서 뭐 지역적, 시기적 기준, 네, 주체적 기준을 같이 다 기재를 해주셨어야 되는 부분이었고요. 보통 명칭의 의미에 더해서 보통 명칭화의 의미까지 모두 기재하는 것이 배점을 고려했을 때 적절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판단 기준에 따라서 검토해 보았을 때 보통 명칭화의 유형에 대해서도 좀 기재를 해주셨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설문일의 해결에서는 이 보통 명칭화의 판단 기준에서 기반한 좀 검토식의 결론을 같이 기재를 해주시면 좋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설문 1번은 단문 문제였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잘 작성을 하실 수 있었겠고요. 설문 2번과 설문 3번이 좀 중요한데요. 네, 설문 2번과 설문 3번을 이제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이 두 가지의 좀 구도를 보면 갑이, 이 X에 대한 상표권자인 갑이 지금 X 더하기 K에 대해서 출원 공고된 을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상표법상 조치를 물어봤거든요. 즉 얘는 지금 여기서 보면 사용도 하고 있고요. 출원 공고된 사정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서 나오는 논점들이 다 좀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지금 무효 심판이 아니라 출원 공고되어 있으니 의의 신청이나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답안이 흘러가겠죠. 네, 그런데 왜 제가 약간 난이도가 중상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서 이 X가 보통 명칭화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설문 2번에서 이 갑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 주장에 대한 타당성까지 다 언급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설문 3번에서 쓸 내용이 없고요. 설문 2번과 설문 3번의 구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답안 구조가. 따라서 지금 설문 3번에서는 위 2의 갑의 조치에 대해서 을이 지금 갑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상표법상의 대응 조치를 물어봤거든요. 즉 우리 문제 1번과 문제 2번에서도 계속 나왔던 상표를 사용하는 자의 조치 그리고 상표권자의 조치를 묻는데 여기선 지금 설문 2번과 설문 3번에서 물어보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설문 2에 이 갑의 조치에 대해서 을이 취할 수 있는 항변이나 을이 취할 수 있는 상표법상의 대응 조치를 기재하게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설문 2번에서는 상표권자로서 갑이
을에게 이 출원 공고되어 있는 상표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을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일단은 검토해주고, 설문 3번에서 이 조치에 대한 이 타당성은 을이 할 수 있는 항변으로 기재를 해라 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답안 구조를 가지고 가셨어야 되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설문별 출제 의도를 파악해서 출제 의도 파악에 기반한 논리적 답안이 작성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설문 2번에서 갑이 이 을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상표법상의 조치를 검토를 해보면, 일단은 얘는 사용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출원에서 출원 공고도 됐어요. 네, 그러면 당연히 사용에 대한 조치와 이 출원에 대한 조치가 같이 검토가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사용에 대한 조치로서는 지금 일단은 무효가 되기 전까지는 을을 유효한 상표권자죠, 갑은. 네, 그래서 자기가 상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또 이 자기의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포함해서 을이 사용을 하고 있으니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침해금지 청구를 포함해서 이 상표권에 기한 이 조치들을 간략하게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을의 상표 출원에 대한 조치로서는 이의 신청과 정보 제공, 네,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재해 주시고, 지금 이 상태에서 이 뭐 K가 보통 명칭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현재는 보통 명칭화가 되었지만 지금 을의 출원 시점 그리고 등록 여부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보통 명칭화 되었는지는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언급을 해주시면서 34조 1항 7호를 주장할 수 있겠고, 그리고 34조 1항 9호, 11호 내지 13호도 주장해 볼 수 있다라는 거 기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문제 3번을 보면서 결국엔 내가 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또는 을의 대리인으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도 사실 다퉈봐야 되는 거잖아요, 대리인들이. 네, 따라서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출제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즉, 설문 2번에서는 갑이 할 수 있는 조치들 다 기재를 해주시고, 이에 대응해서 을이 반박하면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설문 3번에서 기재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설문 3번에서 이제 이 2번에서의 갑의 조치에 대하여 을이 취할 수 있는 대응 조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 갑의 조치를 우리가 설문 2번에서 언급한 것, 사용에 대한 조치, 출원에 대한 조치로서 검토되었던 것들을 기반으로 매칭을 시켜서 답안을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설문 2번과 설문 3번이 같은 이 답안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갑의 이의 신청에 대한 을의 대응 조치, 갑의 침해 조치에 대한 대응 조치, 이런 식으로 목차를 잡았습니다. 네, 그에 앞서서 선결적으로 검토돼야 될 게 뭐죠? 이 조치를 언급함에 있어서 가장 주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갑의 등록상표인 X가 보통 명칭화되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보통 명칭화된 상표의 상표법상 취급을 선결적으로 언급을 해주고, 네, 그 다음에 논의를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설문 2번에서 언급이 되었던 내용들에 대한 이 대응 관계를 맞춰가면서 선결적으로 먼저 언급이 돼야 될 보통 명칭화에 대해서 언급을 해준다. 그래서 X 상표가 보통 명칭화됨에 따른 우리 논점들, 보통 명칭화된 상표의 이 취급들 같이 기재를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었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차근차근 이 갑의 등록 상표에 대해서 먼저 취할 수 있는 조치 언급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보통 명칭화 되었기 때문에 33조 1항 1호에 해당함에 따라서 후발적 무효사를 갖는다. 그래서 후발적 무효사유 언급해 주시되, 아무래도 후발적 무효사유이기 때문에 좀 차이점이 있죠. 소멸 시점까지도 같이 체크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갑의 침해 조치에 대한 항변으로서 상표 비유사 항변을 할 수 있겠죠. 왜냐? X와 X 플러스 K이지만 이 X가 이미 보통 명칭화 되었다. 따라서 상표에서 식별력 없는 부분으로서 요부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양상표는 비유사하다라는 비유사 주장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X 더하기 K에서 이 상표에서 상표의 일부분에도 효력 제한이 가능하고, 따라서 90조 1항 2호에 따른 효력 제한이 된다라는 부분들 언급을 해주실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명백한 무효사유, 후발적 무효사유긴 하지만 명백한 후발적 무효사유가 있기 때문에 권리 남용이다라는 항변
체크해 주시고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침해에 대한 조치로서 너 거 침해 아니야라는 너의 상표의 보험에 속하지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아라는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청구하고 얘를 침해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목차 4번에서의 답안 작성하실 때 이제 이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작성하시는 이 이유가 결국에는 침해에 대한 조치로서 침해 조치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소극 권고를 청구해서 유력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력한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 답안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이의 신청에 대한 조치. 그래서 정보 제공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었으니 이의 신청에 대한 조치로서 34조 1항 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록 여부 결정시를 기준으로 상표 비유사 그리고 만약에 무효시켰다면 선동 상표의 소멸이 된다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겠죠. 그리고 9호, 11호 내지 13호에 해당 없음을 주장하면서 선사용 상표가 보통 명칭인 경우에는 출처 혼동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논점을 포함한 보톡스 판례 내용을 언급해 주시면서 이제 상한포섭을 해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그리고 등록 여부 시점을 기준으로 결국엔 X가 보통 명칭화되었다. 그래서 보통 명칭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명칭인 상표와는 출처 혼동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해주시면서 이 이의 신청에 대해서 의뢰할 수 있는 조치를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소결로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답변서 제출을 통해서 주장할 수 있음을 언급해 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소결 부분도 놓치지 말고 같이 기재를 해주셨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3번 같은 경우는 사실 보톡스 판례를 활용해서 출제를 하되 이 사실관계를 변형해서 출제를 한 거였죠. 그래서 보톡스 판례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걸 좀 활용했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실 수 있겠고, 그래서 답안 기재할 때도 이렇게 9호, 11호 내지 13호에 해당 없음을 주장할 때 이 판례 내용을 덧붙여서 기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보통 명칭과 보통 명칭화에 대한 이 단문 문제들, 사실 단문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우리 2차 시험을 대비하면서 공부하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관계들을 잘 파악하고 문제 논점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도 있지만 출제 유형도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고, 이러한 단문 문제들도 당연히 대비가 계속해서 좀 연습으로 쌓아서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 문제 3번 같은 경우는 이 결국에는 등록 상표가 사용에 따라서 후발적으로 지금 식별력을 잃게 된 경우였죠. 그래서 우리 식별력, 상표 자체에 대한 식별력과 관련된 논점들 당연히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상표를 사용함에 따라서 여기 지금 좀 잘렸는데 상표 사용 상태에 따른 식별력의 변화, 식별력과 관련된 논점들도 당연히 문제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칠판이 아마 남소리 변리사님이 강의를 하신 이유로 이렇게 변경이 안 됐을 수도 있고 한데 좀 높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막 팔이 좀 아픈데요. 이제 마지막 문제 4번까지 한번 쭉 달려보겠습니다. 문제 4번의 경우에는 사실 난이도는 좀 낮았어요. 왜냐하면 판례 기반에서 그냥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는 부분이었고 충분히 이미 연습이 좀 많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난이도 자체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뭐가 포인트다? 지금 이 문제항 보이시나요? 문제 4번에서 이 긴 문제를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그 부담감, 그리고 문제를 꼼꼼히 읽어 나가야 된다는 점에서 조금 시간 조절이 포인트가 되는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그 수업을 하면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만약에 이 논점이 출제가 되면 문제가 길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것을 미리 알고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왜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 4번 이제 보고 오셨겠지만 단계별로 어떤 거절 이유가 그러니까 어떤 거절 이유 주장을 했고 또는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고 안 했고에 대한 설명이 다 기재가 돼야 되다 보니 문제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즉 논점은 작은데 문제는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아마 그걸 기억하시는 분들이었다면 이런 부분들 포인트를 잡고 즉 거절 이유로서 언급이 됐던 거 그리고
언급이 되지 않았던 것들 체크하면서 빠르게 읽어 나가야지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문제를 풀이하셨으면 좀 쉽게 하셨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면 문제 4번에서 이 정도 양이 나오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시간 조절이 좀 필요했다. 네, 그리고 성별 논점과 조문 체크는 무엇이냐면 설문 1번 같은 경우는 판례 내용을 기재하기보다는 우리 이미 있는 조문에 기반해서 답안을 기재하셨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따라서 조문들을 잘 체크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같이 보면 지금 결국에는 이의 신청이 있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 이때 이의 신청에서 을이 두 가지 이유를 주장했네요. 첫 번째, X 상표가 자신의 선등록 상표 Y와 유사하고 A는 B와 동종성이 인정되므로 34조 1항 7호다. 즉 34조 1항 7호를 주장하면서 이 선등록 상표가 표장이 체크해 주시면 Y, B인 거고요. 네, 그리고 X 상표는 을이 17년경 4월부터 C 서비스업에 사용해서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진 선상형표 Z와 유사하다. ZC, 얘는 34조 1항 12호 주장이 있었네요. 네, 그래서 주장했다. 심사장은 이 신청에 대하여 갑에게 기간을 답변서 제출 기회가 부여되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 즉 이 거절 이유들에 대해서는 답변서 제출 기회가 주어졌고요. 심사관은 을이 이 신청에 대해서 각종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에 Y 상표는 B 상품과 뭐다? 알려져 있다. 그래서 유사해서 지금 34조랑 12호 34조 1항 12호를 주장하는데 Y를 B. 네. 그래서 상표 Y와 지정 상표 B에 대해서 지금 34조 1항 12호를 이유로 거절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의견 제출 기회가 답변서 제출 기회가 부여된 것은 이 두 가지인데 지금 답변서 제출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던 Y 상표 B에 대한 이 34조 1항 12호를 이유로 거절 결정을 했네요. 네. 근데 의견 제출 기회는 주지 않았네요. 여기까지 체크해 주시면서 부적법한 이 거절 결정이었구나, 위법하구나라는 거 체크를 해주셨어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나서 심판원에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했다. 이때 여기서 지금 문점 봐주시면 X 상표는 국내 소유자에게 특정인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는 Y와 유사하고 YB 관계에서 34조 1항 12호에 해당한다며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해서 불복하면서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우리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네, 그래서 같이 봐주시면 자, 심사관이 거절 결정 전에 갑에게 거절 이유에 대해서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논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까 봤을 때 결국에는 답변서 제출 기회가 주어졌던 것은 34조 1항 7호의 YB 그리고 34조 1항 12호의 ZC거든요. 근데 거절 결정은 YB를 가지고 34조랑 7호가 아니라 34조랑 12호로 했어요. 따라서 답변서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거절 이유를 가지고 거절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부적법하죠. 네. 근데 그럼 여기서 답안을 작성함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 거절 이유 통지에 대한 55조 그리고 그 성격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실 거고 성격에서는 공익상 요구에 따른 강행 규정이다라는 판례 내용 기재해 주실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좀 잘 기재를 다들 해주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네, 대신에 조금 더 플러스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원래는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의 신청인이 주장하지 않은 거절 이유에 대해서도 그 거절 이유를 가지고 이유로 삼을 수 있어요. 심사할 수 있는데 대신에 답변서 제출 기회를 주어야 된다는 거군요. 즉 이의 신청 이유로서 판단되지 않았던 이유라고 하더라도 얘를 가지고 심사를 하고 거절 결정할 수 있지만 라는 거죠. 있긴 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63조의 내용도 먼저 선결적으로 언급해 주시면서 이의 신청에 대한 심사의 범위에서 이의 신청인이 주장하지 않은 사유라고 할지라도 심사를 할 수 있으나 대신에 의견 제출 기회는 줘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63조에 대한 언급해 주시고 55조 내용 언급해 주시면서 강행 규정이다, 따라서 부적법하다 가지고 가주셨으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 4번 자체는 사실 난이도는 낮아요. 하지만 문제 길이 때문에 좀 부담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자, 심결 취소 소송에서 을은 X 상표는 국내 소유자의 특정인 상표라는 일세 실증으로 알려진 뭐 Z 그리고 C 해서 34조이랑 12호 주장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 라고 문제에서 물어봤어요. 네. 얘는 뭐죠? 이미 이의 신청이 사유에서 들어가 있었고 답변서 제출 기회가 부여된 사유죠. 따라서 새로운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거절 이유는 아니고 즉 실질적으로 의견서 제출 기회가 부여된 사유로서 결국에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게 결론이 되죠. 그래서 답안 구조 봐주시면 일단은 심결 취소 소송에서의 심리 범위.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심결 취소 소송 무제한설에 따르죠. 대신에 거절 결정 불복 심판에 대한 심결 취소 소송, 즉 이 결정계 심판의 경우에는 새로운 거절이의 주장은 허용되지 않고, 즉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의견 제출 기회가 부여된 거절 이유거나 또는 의의 신청서에 기재되어 출원에게 송달됨으로써 답변서 제출 기회가 실질적으로 주어진 사유에 대해서는 의견서 제출 기회가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새로운 거절의 주장은 허용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의견서 제출 기회가 부여되었다면 주장할 수 있다라는 이 심결 취소 소송의 심리 범위 적어주시고 검토 적어주시면서 설문 해결을 가는 건데 이때 선결적으로 조금 더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보면 이때 을이 피고 측에 보도 참가를 했고 을이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문제에서 굳이 이제 특허청장이 주장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도 참가인 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도 참가인 을의 지위를 선결적으로 언급을 해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물론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자체는 참가가 허용되지 않지만 이에 대한 심결 취소 소송에서는 보도 참가가 허용된다라는 내용까지도 같이 기재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4번 같은 경우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GS 문제에서도 당연히 출제가 많이 되었었고요. 관련된 내용이.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문제 길이가 길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지금 34조이랑 7호나 34조이랑 12호 같은 경우 선사용 상표가 무엇인지, 선동원 상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지정 선택이 무엇인지 설명하다 보면 문제 길이가 벌써 길어지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해드리고 대신에 문제를 풀이하실 때 어떻게 풀이하셨어야 되죠? 이런 식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를 해두셨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얘를 이 거절 이유들을 좀 더 쉽게 볼 수 있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를 해두고 문제 풀이로 가셨으면 얘는 의견서 제출 기회 부여됐었네? 부여되지 않았었네? 라는 거 체크를 하시면서 문제를 풀이하셨을 수 있겠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지금 우리 기출 해설 강의 한번 해보았는데요. 사실 기출 해설 강의에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제가 보여드린 답안은 예시 답안일 뿐이죠. 그래서 좀 참고하는 용도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사실 여기에 빠진 논점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더해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답안보다 빠진 논점이 있을 수도 있고 좀 더해진 논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에 너무 이제 신경 쓰면서 계속 결과 나올 때까지 스트레스 받으시기보다는 그냥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구나 정도 기억을 하시면서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만약에 이제 내가 이번에 홀수차 시험을 봐서 짝수차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이제 적중 사례를 들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런 부분에 좀 기출을 유념해서 기출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좀 포인트로 공부하셔야 된다는 걸 좀 설명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에 대한 계획을 잘 잡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쓴 답안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번 답안에서는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서는 어떤 점이 부족했고 그래서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된다라는 좀 목표를 가지고 이 강의를 들으시고 좀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짧지 않은 시간 동안인데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이제 이 시간 동안에 이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